광물 없는 나라 세계 자원 질서를 설계하다. 전 세계 자원 패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모든 길이 중국과 미국을 향해 이어지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에서 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한 나라가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있다. 대한민국. 흑연, 리튬, 히토류, 니켈.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필수 자원들이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의 언어로 재구성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설계 언어의 기원은 바로 서울이다. 문 연재는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기술로 자원 지형을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전략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조용한 외교 전쟁이다. 그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황한 단 한 통의 보도 자료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만든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공개 정보가 담긴 흑백 인쇄 보고서가 사무실 벽을 튕기며 떨어진다. 한 남자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 그리고 극도의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는 방금 전 받은 정보 보고서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첫 페이지 한 줄. 그 한 줄이 워싱턴 DC의 공기를 바꾸어 놓고 있었다.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전략 자원망을 우회하는 다중 동맹 체계를 구성 중. 트럼프는 책상을 세게 두드린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정보전, 기술전, 자원전이자 누가 미래의 에너지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전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이 총대를 메고 있다. 캐나다 북동부 온타리오주의 깊은 숲속. 수십 년간 방치된 폐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다. 이름은 키어니 흑연 광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플레이크 그래파이트 매장지로 꼽히던 이곳은 1994년 그래파이트 가격 붕괴 이후 문을 닫은 채 잊혀져 있었다. 그랬던 이 광산에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설립한 합작사 지비 머트리얼즈가 다시 전력을 공급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광산 재개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글로벌 질서 구축의 신호탄입니다. 지비 머트리얼즈의 CEO 에릭 밀러는 기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중국이 98%를 장악한 그래파이트 정제 시장에서 우리는 독립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북미 내부에서.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급망의 설계도에 미국이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핵심 광물의 내국 생산을 장려해왔다.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요소인 리튬, 니켈, 코발트, 히토류, 그리고 그래파이트에 대한 미국 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와 말레이시아가 미국 없이 한국과 손잡고 새로운 자원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 협력 수준이 아니라 기술 자원 제조가 결합된 완결형 공급망 구조다. 미 국무부 내부 보고서 일부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SONGWO와 지육에너지의 협력은 IRA를 우회하는 대표 사례이며 미국 중심 공급망 전략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서울 강남 회색빛 고층 빌딩 19층. 국내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송우의 기술개발팀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있다. 프로젝터에는 고체 전해질 시험 샘플이 확대되어 있고 모니터엔 음극용 그라파이트 등급 흑연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우리는 단지 광물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공정기술 전체를 수출하는 겁니다. 팀장 박도연 박사는 흥분된 어조로 말한다. 지금 키어니 광산에서 추출될 그래파이트는 이 기술을 거쳐 고순도 음극재로 정제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 중이고 내년이면 캐나다 내 현지 공장 설계에 착수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이는 곧 기술 기반 주권 확장이다. 송우는 한국 정부, 산업은행, KOTRA 등 기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GB 머터리얼즈의 핵심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이유는 단지 동맹국의 일탈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현재 미국이 글로벌 자원 지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한쪽에선 캐나다의 흑연이 한국 기술을 타고 중국의 독점 체제를 위협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말레이시아가 희토류 자립을 선언하며 워싱턴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희토류를 미국에만 팔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국가의 주권을 기반으로 한 결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는 국회 질의응답 중 이같이 발언했다. 그 발언은 곧바로 미국 정보부의 대외 전략 브리핑의 위험 신호로 분류되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보던 트럼프는 잠시 멈춘다. 보고서 하단에 부착된 붉은색 마킹. GB 머티리얼즈. 이 문구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선언이었다. 미국 없이도 자원, 기술, 공급망이 구성될 수 있다는 선언.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가 지도에서 중심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일어난다. 이번엔 보고서가 아니라 세계 패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북부. 벌거벗은 가문비나무와 바위투성이의 언덕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곳에 한때 세계적인 흑연 채굴지로 이름을 날렸던 키어니 광산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철문은 녹슬고 운반 트럭은 이끼에 잠겨 있으며 오랜 시간 꺼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눈 대신 낙엽만 쌓여 있다. 광산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해는 1994년. 그래파이트 가격 폭락으로 인해 전 세계 채굴업체가 무너질 때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린 이 광산이 다시 살아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광산 인근 포엘 지역에서 태어나 63년째 살아온 주민 도리스 맥콜은 눈을 찡그리며 말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 드론과 스캐닝 장비,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죠. 재작년부터 지육에너지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 비활성 상태였던 광산 주변의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단 5개월 전 한국의 송우와 전략적 합작사 GB 머트리얼즈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단순히 광산만 재가동하려는 것이 아니다. 채굴 정제 음극재 가공 납품까지 이어지는 완전 통합형 생산체계, 이른바 수직적 공급망 통제 시스템을 이 캐나다 북부 오지 한가운데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광산 인근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현장 엔지니어 스티븐 로렌스는 새로 들여온 드릴, 시추기의 점검을 마친다. 기존 채굴 심도보다 40m 더 깊게 파내려가고 있습니다. 신규 탐사 구간의 고순도 플레이크 그래파이트 비율은 23% 이상으로 전 세계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의 노트북엔 시추 시료의 탄소 결정 구조 분석 결과가 떠 있다. 지구물리학자인 안드레아 양 박사, 송우의 기술 파견팀 팀장이 덧붙인다. 이 정도 순도의 원광이면 1차 정제만으로도 음극재의 핵심 소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전력이 풍부하고 인프라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죠.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전략 광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 세금 감면과 신속 허가 트랙 제도를 시행해왔다. 미국의 IRA 법안을 의식한 듯 보이지만 실제 수혜자는 정작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GB 머트리얼즈는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현지 인프라와 글로벌 기술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키어니 광산은 단순 자원의 생산지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의 기점이다. 광산의 복귀는 지역 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포엘시의 시장 벤자민 롤랜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일자리에 가져올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소 350개 직접 고용과 1,200개 이상의 간접 고용이 예상되며 이 중 40% 이상은 지역 원주민 공동체 고용 목표에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지역 경제 부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북미 내에서 자원 주권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군사 전략의 일부였다. 이제 그 단어는 한국 기술력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GB 머트리얼즈는 최근 온타리오주 환경부와 광산 안전국으로부터 1차 채굴 재개 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배수 시스템 리뉴얼 공사를 병행 중이다. 1989년에 건설된 원래의 노천 채굴 시설과 정광 공장은 1994년 폐쇄된 이후 구조가 많이 노후되었지만 송우 측은 해당 부지의 기계적 구조와 지질 조건이 예상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최신식 수처리 시스템과 폐기물 재활용 설비를 넣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파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채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쇼룸을 만들 겁니다. 안드레아 양 박사. 이 프로젝트는 또한 국제적 에너지 공급의 판도를 흔드는 기점이기도 하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생산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흑연의 98%는 중국이 정제하고 있다. 하지만 원석 채굴은 여러 국가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그 원석을 어떻게 정제하고 고순도로 가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송우는 이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 자원을 갖고 있다. 즉, 두 나라가 합쳐진 순간 중국의 지배력은 한 방에 약화될 수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의 자원전략가 콜린 맥켄지는 내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약 GB 머트리얼즈가 2028년까지 계획대로 고순도 음극재를 생산해 유럽 및 동남아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패권 경쟁의 축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구조에서 제외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속도와 의지. IRA는 많은 조건과 승인 절차로 인해 실제 프로젝트 실행이 매우 느리다. 반면 캐나다와 한국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어있던 광산을 깨운 한 줄기 기술이 있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새벽은 유난히 적막하다. 그러나 송우기술연구동 19층의 유리창 너머에서는 이미 불빛이 깜빡이고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쪽엔 고순도 흑연 샘플이 들어있는 진공 캡슐이 정렬되어 있고 다른 쪽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와 분자구조 시뮬레이션이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다. 여기가 글로벌 음극재 기술의 심장입니다. 박도연 박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그는 책상 위에 샘플을 들어보이며 말한다. 우리는 광물을 소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회사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험실 안쪽에서 고온 열 충격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가 울린다. 송우는 자신들의 기술이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송우는 대기업도 아니고 미디어가 떠받드는 유명 브랜드도 아니다. 그러나 배터리 업계에서 송우는 조용한 거인이라 불린다. 1998년 용인의 작은 탄소 소재 연구실에서 출발해 고순도 흑연 재구조화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 지금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공정을 떠받치는 기술 백본이 되었다. 특히 열충격 기반의 고순도 분리 방식, 즉 HTD 그래파이트 세퍼레이션은 중국조차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박 박사는 모니터에 띄운 분자 구조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래파이트는 그냥 탄소 덩어리가 아닙니다. 정제하고 재활성화하고 다시 구조화해야 비로소 음극재가 됩니다. 이 구조화 기술이 산업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송우가 캐나다로 향한 이유도 이 기술 덕분이었다. 전 세계 그래파이트 정제의 98%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조차 이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 캐나다는 자원을 가졌지만 정제 기술이 없었고 한국은 기술을 가졌지만 자원이 없었다. 두 나라의 결합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육에너지의 조셉 하워드는 처음 송우의 기술 보고서를 봤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제 수율 36% 개선. 그 숫자 하나로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국 없이도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송우와 지육의 협력은 단순한 컨설팅 계약에서 수직 통합형 공급망 구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진화했고 결국 GB 머터리얼즈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키어니 광산에는 한국 엔지니어 17명이 상주 중이다. 그중 상당수는 원래 국내 배터리 공정 라인에서 일하던 베테랑들이다. 엔지니어 김태유는 채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보여주며 말한다. 겉보기엔 그저 돌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중국의 98% 독점을 흔들 만한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기존 가공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송우의 보유 특허는 42개에 달하고 그중 17개가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특히 고효율 자기장 분리 공정인 MMF 스플릿은 전 세계 음극재 업체가 탐내는 기술로 탄소 손실률을 7% 이하로 유지해 원가를 크게 절감한다. 바로 이 기술 때문에 미국은 송우를 위험기업으로 분류했다. 미국 상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송우는 리스크 레이어 2, 즉 공급망 영향도 매우 높음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무부 전략가 존 헤이스는 미국 의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 그 기술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공유하는 기업. 그게 문제입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협상력을 가지죠. 미국이 IRA를 통해 필사적으로 광물 공급망을 잡으려 하지만 기술의 축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최근 송우의 내부 전략 문서 일부가 유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공급망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을 설계할 권리를 원한다. 이는 단순 야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술 자원 융합 전략의 본질이었다. 송우는 캐나다의 자원을 단순히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한국 기술 기준에 맞게 재편하고 있다. 이는 중국 독점 구조의 균열을 내는 동시에 미국이 정의해온 북미 공급망 개념을 재해석하는 움직임이었다. 송우의 활동은 캐나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파항에서 진행 중인 히토류 초전도 자석 프로젝트에도 송우의 기술팀 일부가 투입되어 있다. 공식 발표는 JS 링크가 주도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 것은 송우의 구조화세정 공정 자문이었다. 파항 현장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림주안 킷은 한국 팀이 온 뒤 생산 효율이 이전 대비 22%나 상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두 나라 모두 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 결국 송우는 두 개 대륙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자원 패권 재편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송우 전략실장 이재현은 인터뷰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자원을 빼앗는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기술을 가진 나라와 함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이어서 미래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허브를 누가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허브를 한국에 두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우가 가진 힘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느낀 사람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였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이것이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한국을 새로운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곧 더 나은 선택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송우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기업이었다. 베이징 외곽 하이덴구 국무원 직속 국가산업안보센터 건물 6층. 2023년까지만 해도 외부 언론에 노출되지 않던 이곳은 최근 몇 달 사이 유독 빈번히 불이 켜진다. 사중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내부 회의실 벽면엔 한글이 가득한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단 한 줄. 한캐자원 협정의 공급망 구조적 리스크 분석. 슬라이드를 넘기자 붉은색 강조선이 그어진 수치가 나타난다. 98.4% 세계 흑연 정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로 강조된 숫자. 2028년 지비 머티리얼즈 생산량 예상 점유율 세계 시장의 6.1%. 6.1%. 겉으로 보기엔 작은 숫자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독점 체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였다. 중국은 그간 자국 내에서 채굴되는 천연 흑연과 아프리카,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한 흑연 원광을 자국 내에서 가공한 뒤 이를 전 세계에 수출해왔다.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국가정책을 등에 업은 보조금 체계와 가격 덤핑 전략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전략에 금이 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캐나다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제 구조의 출현 때문이다.
국가산업안보센터 자원전략팀 팀장 천스이는 내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GB 머티리얼즈가 가동되면 서방권은 더 이상 중국산 흑연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 의존도도 하락하며 특히 한국의 공정기술이 북미로 이전되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독립을 의미한다. 베이징 대학 국제경제학과 교수 류잉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날 선 논조를 보였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원 백업 국가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과 손잡고 미국을 배제한 상태로 공급망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경고다. 기술력 하나가 자원 외교의 축을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 내 여러 정책 연구소와 싱크탱크들은 지금 GB 머티리얼즈의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만 경계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독립적 공급망 구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시 견제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부터 흑연 제품의 수출 통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표면상 이유는 국가안보와 산업보호지만 실상은 공급망 탈중국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견제다. 중국 광산업 전문 매체 중광시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수출 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까지도 흑연 정제 구조에서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그 틈을 방치하면 안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출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가 위험 요소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무역 분석기관 IT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유럽 5개국의 대중 흑연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 같은 기간 한국 캐나다산 샘플 수입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TU 자원 담당 애널리스트 피터 맥킨토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공급망의 성패는 더 이상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과 다변화에 있다. 중국은 가격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특히 첨단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음극재 제조 기술이 단순 OEM이 아닌 독자적 공정의 패키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저가 대량 공급 전략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다. 중국 내 일부 관변 언론은 아예 GB 머티리얼즈와 송우를 명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환구시보 사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 기업은 서방의 자원 블록의 기술을 이식하는 대가로 자국 산업을 희생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중국과의 관계 약화라는 뼈아픈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중국이 처음으로 기술 패권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하다. 기존엔 자원은 소유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가공과 설계 능력, 다시 말해 자원 활용의 방식이 국제 권력을 정한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절대 강자다.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전 세계 음극재의 90% 이상이 여전히 중국에서 가공된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독점 구조에 지금 서울과 토론토, 쿠알라룸푸르가 아주 작은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이 구멍은 아직 작지만 안쪽에서부터 균열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엔 한국의 기술력, 특히 송우라는 이름이 있다. 베이징의 전략가들은 지금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수치를 들여다보고 프로젝트 로드맵을 분석하고 매주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를 짜낸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98%라는 숫자는 이제 공포의 무기가 아닌 변화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언이 광산의 입구에서 9km 떨어진 벌크스폴스 지역 외곽, 한창 벌목이 진행되던 숲속에 낯선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 건 겨우 3개월 전이다. 송우와 GB 머티리얼즈가 공동으로 확보한 부지. 이곳은 단순한 광산 주변 개발지가 아니다. 이곳은 지금 세계 최초로 한국 기술 기반의 북미형 온쇼어링 공정 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핵심 노드다. 철저히 보완된 개발 계획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광물 채굴부터 가공, 부품화, 출하까지. 단 40km 반경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던 구조,
미국 없는 북미 자급형 공급망 모델의 실체다. 온쇼어링이란 단어는 원래 미국 내부에서 처음 등장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핵심 산업의 생산 기지를 자국 내로 되돌리려는 전략을 추진하며 이 용어를 사용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제조업 귀환이란 슬로건이 반복되었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를 위한 재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예상과 달랐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규제와 비용 문제로 현실화된 사례는 드물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한국과 캐나다의 전략적 결합이었다. 지비 머트리얼즈 회장 르노 아담스는 지난달 온타리오 주정부와의 협약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중 한 기자가 물었다. 미국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협조적인 모든 파트너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도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온쇼어링이란 건 속도와 결단력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미국을 우회한 독립적 계획 선언이었다. 지비 머트리얼즈의 내부 실행 로드맵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키언이 광산 재가동 및 1차 정광 설비 구축. 2단계 음극재 전용 정제 라인 설계 및 건설. 3단계 북미 고객 대상 직접 납품 개시 및 유럽 시장 수출 라인 확보. 이 모든 과정이 미국 영토 밖에서 미국 기술 없이 미국 자본이 없는 상태로 구축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 내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 연방에너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에단 브루크는 지비 머트리얼즈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북미 통합자원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캐나다는 한국과 손을 잡았다. 이는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의 유출이다. 백악관 자원정책실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분석을 시작했고 국무부는 비공식적으로 캐나다 측에 공급망 정보 공유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캐나다는 강경했다. 온타리오 주 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경제체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전략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발언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자원의 주권은 기술과 손잡는 순간 완성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에서는 지비 머트리얼즈와의 협력 계획서에 대한 검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제공국이 아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숨은 설계자이기도 하다. KIAT 김수연 연구위원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캐나다에서의 온쇼어링은 한국 기술의 독립성 시험장이다. 동시에 자원이 있는 나라가 기술을 빌리는 것이 아닌 함께 설계하는 시대를 여는 첫 사례다. 실제로 송우는 기술을 단순 이전하지 않았다. 현지 교육, 장비 구축, 공정 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공동 설계권한을 요구했고 캐나다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는 한국이 처음으로 기술을 판매가 아닌 표준화로 활용하는 구조로 미국조차도 시도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국제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비 머트리얼즈가 2028년 목표대로 음극재 생산에 성공할 경우 북미 전기차 제조사들의 중국산 음극재 의존도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중국, 미국 이후 3자 공급망 균형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이 구조는 재현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한국식 온쇼어링 모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기술 로드쇼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비공식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알려졌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무기로 만들고 있다. 이는 그의 불편한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기술과 자원의 연합이 미국 없이 실행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의 책상 위에 남겨진 지비 머트리얼즈 로드맵 복사본 한 구석에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메이드 인 노스 어메러커. 파워드 바이 코리어. 2028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벌크스폴스 인근. 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숲속 깊은 곳. 드론은 고요히 상공을 선회하고 150톤급 화물 트럭이 끝도 없는 행렬을 이룬다. 현장 곳곳에 적힌 로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GBMATERIALS 글로벌 배터리 소재. 그리고 그 옆엔 한글로 적힌 이름. 송우소 재연구센터 송우 머티리얼즈 리서치 캐나다 지사. 이곳은 지금 북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전공정 음극재 생산이 가능한 자립형 복합단지다. 채굴, 선별, 정제, 가공, 성형, 출하까지. 단 한 번의 대륙 간 운송 없이 완제품이 트럭에 실려 바로 고객사로 향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줄의 기술 문서였다. 음극재 생산의 주권화는 기술로부터 시작된다. GB 머티리얼즈는 2028년 생산 1단계를 공식 가동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간 정광 생산량 5만 톤, 고순도 정제 그래파이트 3만 2천 톤. 이는 북미 전체 EV용 음극재 수요의 6.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캐나다 국내 공급 기준으로 보면 자체 수급률 73%에 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나 중국 자재가 단일지도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자원, 한국의 기술, 그리고 양국이 공동 출자한 합작회사의 설계. 이것이 바로 2028년 세계 공급망 중심이 바뀌는 해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완공을 기념하는 성대한 착공식을 열었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캐나다 연방천연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무대에 섰다.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와 기술을 가진 나라가 대등하게 손잡았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아래에서 송우의 기술 총괄이자 GB 머티리얼즈의 CTO로 임명된 박도연 박사는 단 한 장의 도면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공정 단지는 2022년 당시 그가 한국 강남의 연구소에서 스케치했던 구상과 99%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이 복합단지는 총 3구역으로 나뉜다. 북부는 키언이 광산에서 추출된 흑연 원광을 선별하고 가공하는 원재료 처리구역. 중앙은 송우의 고유 공정 기술이 집약된 정제 및 분자 재구조화 구역. 그리고 남부는 성형, 열처리, 그리고 EU 및 북미 납품 기준에 맞춘 패킹 및 물류 구역이다. 전체 부지는 210에이커. 배터리 소재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이며 무엇보다 특징적인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어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어 시스템의 명령어, 라인 센서의 인터페이스, 고열 처리 온도가 프로파일. 모두가 한국 본사 송우 공장에서 이전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심지어 비상 매뉴얼까지 한영 병기로 제작되었으며 현장 직원 중 40%는 캐나다 기술자지만 나머지 절반 이상은 직접 한국에서 연수받은 숙련 인력이다. 이곳의 건설은 단순히 새로운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기술 주권이 다른 국가의 자원 주권과 손을 맞잡은 첫 완전형 모델이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는 GB 머티리얼즈의 공동 CEO인 에릭 밀러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기술과 자원이 대등하게 교환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미국도 중국도 통제하지 못하는 세 번째 선택지의 증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산업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 정치에서의 무게 중심도 바뀌고 있다. 현재 EU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고순도 음극재에 대해 저탄소 인증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일본의 T사, 독일의 B사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모델을 K자원 융합 플랫폼이라 명명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 4개국과 비공식적인 기술자원 결합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8년 한국은 비로소 광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 외교의 설계자로 전환한 해가 되었다. 송우의 박도연 CTO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공장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설계했고 독립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기술을 찾을 때
한국은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답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공장에서 출고된 첫 1톤의 음극재가 MADINCANADAENGINERED BYKUREA라는 라벨이 붙은 채 미국 캘리포니아의 배터리 기업 창고로 출하되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그 1톤의 흑연이 세계자원 질서의 중심을 밀리미터 단위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쿠알라룸푸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낮 11시 6분 전광판에 떠있는 이름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그는 단상에 서자마자 서류철을 접고 고개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단호한 어조가 본회의장을 울렸다. 말레이시아의 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희토류 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이 짧은 발언은 72시간도 지나지 않아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의 전략 브리핑 자료에 긴급 삽입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직접 서명한 경제협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매장량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중국, 베트남 다음 세 번째에 속하는 자원국이다. 그러나 정제기술 부족과 환경 문제로 인해 실제 채굴 및 가공산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미국은 말레이시아와 새로운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여기에는 희토류 수출에 대한 금지 쿼터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독점적 공급 조항이 삽입되었다. 하지만 안와르 총리의 발언은 그 조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그 발언 뒤에는 한국 기업 JS링크와 송우의 합작 투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 이곳은 과거 희토류 원광은 있었지만 정제 설비나 고성능 자석 생산 능력이 없어 대부분 원광 형태로 중국에 수출되던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파항 외곽엔 600억 링깃 규모의 고성능 네오디뮴 철붕소 자석 생산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주체는 한국의 JS링크, 파트너는 호주의 라이너스, 그리고 공정 설계와 핵심 장비의 기술 파트너는 한국의 송우다. 이 공장은 연간 최대 3,000톤의 연구 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전기차 150만 대분, 풍력 터빈 900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장 총괄 매니저인 리무드 하산은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산 자석에 대한 대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의 공정기술은 우리가 자립형 정제 성형 체계를 갖추게 한 최초의 실질적 기술이었습니다. ART 협정 체결 후 겨우 한 달 만에 발표된 이 합작 공장 건설은 미국 내부에서도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무부 내 동남아 전략 담당 수석 분석가였던 케빈 롬버그는 비공개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말레이시아가 자원 관련 독자 행보를 공식화한 것은 중국 또는 미국이라는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기술 파트너십 기반의 다극 협력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의에서 한국과 희토류 협력은 단순 상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주목을 끌었다. 송우의 기술팀은 이미 말레이시아 현지에 파견된 상태다. 이들은 희토류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부산물을 중성화하는 고온 고압 세정 시스템, 그리고 미세입자 단위의 형상 제어 기술을 적용해 중국식 대량 추출 방식이 아닌 환경 친화적 소규모 고효율 정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환경부가 오랫동안 우려했던 수질 오염 및 방사능 잔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최초의 친환경 자원 가공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장면은 이 합작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한국 경주시에서 열린 APC 비공식 회담 직후였다는 점이다. 당시 안와르 총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후 공식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한국과의 자원 협력을 통해 더는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 발언은 동남아는 더 이상 미국의 후방기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처음 천명한 선언이었다. 워싱턴은 당황했고 베이징은 경계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서울 외교부 자원 외교국 담당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단지 산업협력이 아니라 동남아 전략 공급망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한 첫 신뢰로 기록된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JS 링크 및 송우와 함께 사라왁, 조호르 등지의 추가 히토류 광구에 대한 공동 탐사 계획도 검토 중이며 한국 말레이시아 히토류 전략 파트너십 조약 초안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안와르 총리의 한마디는 말레이시아 내부에도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원을 우리 뜻대로 쓸 것이다. 기술을 나누는 이와 함께 성장하겠다. 이는 독립이다. 이 발언은 국가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장면을 SNS에 공유하며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과 연대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했다. 그리고 그 연대의 중심엔 또 한 번 조용히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파항주에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신설된 초정밀 자석 생산 단지에서는 작업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주황색 조명 아래서 보안경을 쓴 기술자가 마지막 생산 검수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작지만 무겁고 어쩌면 이 행성에서 가장 전략적인 물질 중 하나. 네오디뮴 철붕소 연구 자석이 첫 출하 준비를 마쳤다. 이 자석은 단지 물리적 힘을 가진 금속 조각이 아니다. 이것은 전기차의 모터를 돌리고 풍력 터빈을 회전시키며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핵심부를 형성하고 초정밀 전투기와 위성의 동작 중심축을 담당하는 미래의 군사 에너지 정보력의 핵심 소자다. 그리고 이제 그 자석이 중국과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에 위치한 이 생산 단지는 연간 최대 3,000톤의 NdFeB 자석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약 6% 규모, 특히 중국 이외 지역 생산분으로만 보면 거의 20%에 달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곳이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정제 합금 형상화 열처리 코팅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을 자립적으로 수행하는 완결형 설비라는 점이다. 공정 설계에는 송우의 파트너 기술이 핵심적으로 반영되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투입된 이후 전체 수율은 평균 12% 이상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수율 차이 하나로 미국과 중국의 방산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자석 생산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히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자석용 NdFeB 합금의 출하에도 면밀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광물기업 CMG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자석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통제 수단이다.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자원을 틀어쥐고 있는 이상 시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파항의 공장이 가동되기 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뀌기 시작했다. 워싱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고급방산기술국 파항 생산단지가 가동된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긴급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상무부와 국무부 그리고 대통령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지만 뼈아프다. 미국은 히토류 자석에 대한 전략적 자립을 달성하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한국의 합작 설비는 비중국 비미국 공급망을 완성한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자원의 보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석 공급망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전략가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전략자원 포럼 소속 안보기술 전문가 레베카 닐슨 박사는 워싱턴 포럼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이제 자원은 소유가 아닌 가공 권한의 문제다. 한국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원이 한국 기술 없이는 산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특히 NdFeB 자석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항공우주, 에너지, 국방.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이 자석에 연결되어 있다. 누가 자석을 생산하느냐는 미래의 권력 배분을 결정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그 자석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날카롭다.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이 공장에 대해 서방이 중국의 기술자원 네트워크를 우회하려는 비열한 시도라 비난했고 중국 상무부는 NdFeB 관련 설비 소재 수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즉각 강화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조치가 한국 말레이시아 자석 생산에 대한 수요를 더 자극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의 방산 및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파항은 새로운 지정학적 허브로 부상 중이다. 쿠알라룸푸르 외교부는 최근 언론 발표에서 한국과의 히토류 및 자석 생산 협력을 국가전략 동맹의 일부로 격상시킨다고 공식화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 기업의 그림자가 있다. 송우. 배터리 음극재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략 자석 공정까지 확장된 기술 노선. 그 기술력은 지금 전략 자원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소재 기술 컨퍼런스에서 송우 CTO 박도연은 다음과 같이 발표를 마무리했다. 자석은 단순한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움직이는 중심이며 현대 문명의 고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석을 설계한다는 건 미래의 문명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첫 단추는 지금 말레이시아 파항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한 개의 자석에서 시작되었다. 2029년 1월 하노이 중심부 외교부 청사 옥상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현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소재 투자 회담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그 자리는 동남아 전략 자원 구조를 한국과 함께 다시 짜려는 시도의 출발점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우 전략본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화면에 띄워진 첫 장의 제목은 간결했다. K자원 동맹 확장 로드맵 아세안 단계. 이 문장은 한때 가능성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지도, 물류 흐름, 생산 거점까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으로 구체화된 현실적인 전략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지금 ASEAN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지만 기술 설비 공정에서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광물 수매 및 정제 플랜트를 확대했지만 2026년 이후 지역 내 반감이 커지며 지속 가능성과 기술 주권에 대한 담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때 등장한 것이 한국식 자원 기술 융합 모델, 즉 GB 캐나다 JS 링크 프로젝트에서 증명된 공정기술 이전 공급망 설계 현지 협력 자본의 삼각 구조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주석 매장국이며 리튬 및 히토류 매장량도 ASEAN 상위권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고 필리핀은 고순도 코발트 추출 가능 지대다. 이 세 나라가 하나의 전략 테이블에 앉아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국이 내세운 제안은 복잡하지 않았다. 자원은 여러분이 가진다. 기술은 우리가 제공한다. 수익은 함께 설계하고 시장은 함께 개척하자. 이 제안은 한마디로 자원 민족주의를 글로벌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시켜주는 실질적 수단이었다. 베트남 공업무역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의 고체 전해질 공동연구센터 설립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하이퐁에 설립 예정이며 현지 광물에서 추출한 리튬을 기반으로 베트남산 배터리 부품의 초기 시제품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및 송우, 두산과 함께 니켈 기반 음극재 전처리 설비 1단계에 대한 인허가 협의를 마쳤고 발리 외곽의 전용 부지에 파일럿 라인을 착공 중이다. 필리핀 과학기술부는 코발트 정제 기술 습득을 위한 한국 필리핀 공동인재 프로그램을 발족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송우의 공정 교육 과정을 도입한 것을 발표했다. 모두가 별개의 뉴스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프로젝트의 기술 기준과 공급망 프레임이 한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 흐름을 공식화했다. K자원 연합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28년 국정연설에서였고 2029년 초에는 외교부 산하자원 외교국 내에 전담 조정팀이 신설됐다. 이 팀의 핵심 역할은 각국의 자원 수급 특성과 기술 수용 역량에 따라 맞춤형 기술 이전 공동 가치사슬 구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이 자원을 얻기 위해 외교를 했지만 이제는 기술을 통해 파트너를 형성하고
자원은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든다. 국제경제연구소 ISEP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K자원연합은 기술 중심 공급망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는 미국식 자본 중심, 중국식 자원 중심 모델과는 다른 협력 기반 생태계 모델로 진화 중이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확장은 단지 한국의 전략만이 아니다. 지금 이 모델은 ASEAN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복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히토류 정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베트남은 라오스와의 리튬 탐사 공동 컨소시엄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 기술을 축으로 하는 다자 공급망 구조를 띠고 있다. 송우 전략본부장은 서울 복귀 직전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술을 거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공동 설계할 파트너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공정 설계 도면을 공유하고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개방하며 수익 모델의 공동 기획까지 허용하는 플랫폼 동맹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나 산업 협력이 아니다. 이것은 기술을 통한 미래 자원 질서의 리디자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지도는 서울이 아니라도 서울을 기준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 한때 자원이 없는 나라로 불렸던 한국은 오랫동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90년대 히토류 가격 급등, 2000년대 중국의 수출 규제 등 그 어느 시대에도 한국은 타인의 지형 위에서 생존 전략을 짜야만 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 그것은 자원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원을 정의함으로써 가능해진 변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는 세 장의 지도 이미지가 나란히 띄워져 있다. 하나는 자원 매장량 지도, 하나는 기존의 공급망 물류 경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공급망 설계도다. 이 셋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지도는 땅이 중요하고 두 번째 지도는 거리와 항로가 중요하다. 하지만 세 번째 지도, 그것은 공정, 특허, 인력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도가 2020년대 후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본판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관 이민주 국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자원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다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5년간 총 11개국과 공정중심기술협정을 체결했고, 이 중 6개국에서는 이미 한국 기준의 설비 인증 운영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말은 곧 한국의 기술이 각국 자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위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산업계에도 실질적 파급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의 BASF는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처를 한국 기술 기준에 맞춘 공정 라인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전기차 기업은 중국산 대신 한국 기술 기반 음극재 사용 인증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즉, 제품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출처가 글로벌 시장의 신뢰도를 규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울 마곡지구 한 소재기업 연구센터의 컨퍼런스룸. 이곳에서는 매달 각국 파트너들을 위한 공정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지만 기본 알고리즘, 공정 제어 인터페이스, 품질 관리 매뉴얼 등은 모두 한국어 기반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한다. 즉 기술뿐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문법 자체가 한국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매우 조용하지만 강력한 문화적 확장이다. 과거 미국이 윈도우 운영체제로 컴퓨터 세계의 기본 질서를 구축했듯 이제 한국은 소재 산업의 기초 언어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국제소재공급망 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스트 리소스 파워로 정의했다. 한국은 자원 없는 국가였지만 기술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설계하고 그 흐름을 다자간 질서로 전환하는 유일한 나라다. 즉, 자원 중심 제국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할 후보국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 기술력이 자원 협상에서 지렛대가 아닌 기준선이 되어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물론 이 같은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의 주도권과는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미국은 자본과 영향력으로, 중국은 자원과 규모로 공급망을 장악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협력 가능한 설계 방식으로 지배가 아닌 설계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쓰고 있는 지도다. 송우 CTO 박도연은 어느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급망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원을 그 자원국의 언어로 그 나라의 요구에 맞게 함께 완성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나누는 것이 결국 신뢰의 힘이 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전통적 제국주의 공급망 모델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설계 원칙이다. 서울은 이제 자원 전쟁의 뒤에서 조용히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서의 부속서에 공정기술 제공자로 서명하며 물류 노선이 아니라 운영 알고리즘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도시는 지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기술로 지도를 그리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베이징시 서부 중관춘 과학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국 국가자원통제센터 13층. 어두운 조명 속 스크린에는 붉은 선 그래프가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다. 중국 히토류 수출 점유율, 흑연 정제 수출량, 네오디뮴 자석 해외 점유율 모두 작년 대비 각각 4.3%, 6.1%, 7.8%씩 하락했다.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하락의 방향이 동시에 그리고 비중 국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치명적이었다. 회의실의 한 참가자가 조용히 묻는다. 이건 일시적 현상인가요? 센터 부주임인 리아오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한다. 일시적이라기엔 설계가 너무 정교합니다. 이건 계획된 구조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한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자원 공급망에서 절대적 중심축이었다. 채굴, 정제, 조립, 수출까지 거의 모든 구간을 자국 영토 내에서 통합 운영하며 단가와 양으로 시장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시장은 조용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들을 잇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있다. 기술로 결합된 다자 공급망. 그리고 이 선은 중국의 권역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2028년 하반기 중국은 본격적인 반격에 착수했다. 먼저 흑연과 히토류 수출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통관 과정에서의 서류 심사 강화, 원산지 검증 강화, 그리고 일정 품목에 대한 쿼터 제한.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불법 채굴 근절이 이유였지만 업계는 이 조치를 공급망 재편 방해책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전략은 역설적으로 탈중국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은 그 순간 공급의 안정성은 중국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속시장연구소의 연례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이제 기업들은 중국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쉽게 막힐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안은 더 이상 유럽도 미국도 아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한국형 모델이다. 보고서는 한국, 캐나다 협력, 말레이시아의 독립선언, 베트남과 필리핀의 기술 협약 사례를 열거하며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새로운 원형 공급망이 출현 중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히토류 및 흑연 가공 공정의 AI 기반 고도화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내부 기술 독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해외 기술자 유입 제한과 기존 특허 내수화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동남아 자원국에 대한 저금리 투자 유도와 중국 ASEAN 공급망 공동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며 한국 중심 흐름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베트남은 개방적 기술 협력과 가치 공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말레이시아는 전략적 독립은 국가의 기본권이라며 미국과 중국 모두를 견제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을 택했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중국 자금에 대한 거리두기를 선언했다. 북경대 경제외교학부 장신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지금은 자원이 있는 나라들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자원은 많지만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는 덧붙였다. 제국은 군사나 돈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설계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현대의 권력이다. 이제 중국의 고민은 더 이상 더 많이 공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남들이 왜 중국 것을 쓰지 않으려 하는가에 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서울, 토론토, 쿠알라룸푸르, 하노이에서 조용히 회전 중인 수많은 파일럿 라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파일럿은 단순히 자재를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곧 패권이 된다. 한 중국 자원 외교 전략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자원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 없이 자원은 흙에 불과하다. 이제 기술을 가진 이가 지도 위의 색을 바꾼다. 그리고 그 색은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중국의 붉은색을 밀어내고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한때 땅 위에 있었다. 산유국이었고 광물 보유국이었으며 파이프와 항구, 선박과 항공로가 권력의 경로였다. 그러나 지금 그 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코드 속에 있고 알고리즘 속에 있으며 무엇보다 설계도면과 협상의 구조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권력의 언어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2020년대 중반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기술은 넘쳐났고 외교적으로는 늘 중간자였다. 그러나 그 애매한 위치에서 기회의 구조를 읽어내고 다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 기반의 자원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그 모델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자율과 설계의 주권을 제공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 K-리소스 얼라이언스, 즉 한국이 기술로 설계하고 자원국이 선택한 새로운 다극적 연대체의 본질이었다. 이 연대는 무기를 팔지 않았고 군사기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금융 장악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공정을 이전하고 기술을 함께 개발하며 운영을 공동 설계했다. 말레이시아의 히토류가 더 이상 중국이나 미국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베트남의 리튬이 한국식 공정으로 정제되어 유럽으로 직접 공급되고 캐나다의 흑연이 한국 기술을 거쳐 북미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제공하게 된 것.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 아래에서 움직였다. 국제자원기술포럼은 이 구조를 탈식민 자원 구조 체계라 불렀다. 이 모델은 자원 패권이 아닌 자원 설계의 시대를 열었다. 과거의 제국은 점유했고 현재의 강대국은 통제했으며 한국은 제안하고 설계했다. 서울의 전략은 일관되었다. 어디서나 지분은 과반을 넘기지 않았고 기술은 수직 통제가 아니라 수평 연동형 모델로 이전되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기술의 지배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기술의 초대를 경험했다. 그 초대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2029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히토류 기반 연구 자석 중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석의 비중은 32%로 증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 기술 기반의 공정에서 나왔다. 배터리용 음극재의 경우 중국 외 가공 점유율은 2024년 2%에서 2030년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수치들이 단순한 산업 통계를 넘어 외교, 무역, 국방 전략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지도는 영토를 경계로 그려졌다. 지금의 지도는 연결된 공급망의 흐름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내일의 지도는 누가 그 공급망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따라 바뀐다. 서울은 지금 그 지도를 종이 위가 아닌 데이터 프로토콜, 협정과 설계 문서 안에서 그리고 있다. 더 이상 자원은 독점이 아니다. 기술도 지배가 아니다. 이제 세계는 서로의 것을 함께 설계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그 중심에 있는 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러나 누구보다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서울은 더 이상 수입선의 끝단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첫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광물이 아니라 기술에서
투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침묵이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되었다.